안녕하세요. 교양소설은 없다 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괴테의 수업 시대는 모어겐슈타인이 얘기했던 그 교양소설의 틀을 사실은 벗어나 있고요. 그래서 많은 논란을 아직까지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소설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비렐림이 제시했던 자기 형성, 자기 교양의 목표, 이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그런 질문을 지난 바로 앞 클립에서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괴테가 생각하는 형성, 그 빌둥, 뭐 교양, 사람과 관련해서 사용할 때는 교양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개념에는 괴테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괴테 스스로는 인간의 형성을 별도로 구분해서 보지 않습니다. 모든 유기체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는 동일한 형성 원리를 따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빌둥이라는 개념을 교양이 아닌 형성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괴테가 생각하는 빌둥의 형성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괴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괴테 당시에 논의되던 두 가지의 중요한 유기체의 형성에 관한 이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형성 이론이고요. 다른 하나는 후형성 이론입니다. 먼저 선형성 이론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충분히 잘 따라오시리라 믿고 저도 가능한 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괴테 시기에 팽배해 있던 일종의 정신사적 흐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인본주의입니다. 신인본주의는 인간을 하나의 개체로 이해했습니다.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 인간을 그런 최소 단위로 생각했고요. 최소 단위인 인간들은 일종의 배아 형태로 생득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기의 삶을 그 안에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일종의 개체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 개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그것이 발현되고 펼쳐진다라는 그것이 바로 이제 신인본주의가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 방식 중에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자, 그러면 비렐림이 얘기했던 생각을 한번 얘기했던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되돌이켜 생각해 볼까요? 전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펼쳐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 형성해가는 것. 전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 그 말은 이미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될지 배아 형태로 이미 주어져 있고, 주어져 있는 그것을 펼쳐간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신인본주의적인 구상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는 선형성 이론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선형성 이론의 출발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을 보면 이렇게 라이프니츠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유기체들은 절대로 카오스나 부패의 산물일 수는 없고, 결정되어 있는 선형성의 의심할 여지 없이 담겨 있는 씨앗으로부터 끊임없이 생겨나는 산물이다. 이미 다 선형성된 상태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바로 단자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단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하나의 단자가 다른 피조물에 의해서 변형되거나 단자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단자는 어떤 것이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 창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이죠. 창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단자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의 개체로 이해했을 때 그것이 하나의 단자라면 그 단자는 창문이 없어서 무엇이 밖으로 나가거나 외부에서 무엇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64년 4월 1일에 태어났는데요. 그럼 그 9개월 전쯤 제가 어머니 뱃속에 착상이 됐겠죠. 어머니는 더 이상 세상에 안 계시지만, 그럼 이미 그때 어머니 뱃속에 제가 착상되는 순간, 좀 늦게 잡아서 제가 태어나는 순간 64년 4월 1일에 저에게 2023년 7월 5일인 오늘의 모습이 될 것까지 다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선형성 이론입니다. 괴테는 당연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괴테가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정론입니다.
두 번째는 후형성 이론입니다. 후형성 이론은 선형성 이론보다 좀 후에 생겨나는데요. 선형성 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카스파 프리드리히 볼프, 또 요한 프리드리히 볼루멘바흐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질적인 힘 또는 형성 충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유기체 바깥에 있는 아니면 유기적인 존재가 되기 이전에 어떤 물질 또는 어떤 조그만 존재가 있는데 그거 바깥에 있는 어떤 힘이 이 비유기적인 물질을 유기적인 존재로 바꿔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힘을 본질적 힘 또는 형성 충동, 충동이라는 말은 요즘은 뭐 본능적인 어떤 반응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지만 이 당시에는 무엇을 추동해가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충동. 유기체의 성장은 아직 조직화되지 않은 어떤 물질이 어떤 특별한 힘, 본질적 힘 또는 형성 충동 이것에 의해 조직화되어서 유기적 물질의 상태로 바뀌어 가는 것, 이것을 후형성 이론의 핵심적인 이론으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은 개체의 내면에서 진행되는 폐쇄적인 현상이 아니고요. 아까 선형성 이론은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담겨 있는 내용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잖아요. 이 모든 것은 외부로부터 추가되어 성장하는 겁니다. 독일어로 주왁스 폰 아우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외부로부터 추가되어서 점점 커가는, 내부로부터 작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괴테는 당연히 이것도 비판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비판하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선형성 이론 비판을부터 살펴보면 괴테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형성, 그것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하는 용어이다. 어떤 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그 어떤 것이 어떻게 이미 형성되어 있을 수 있는가. 2023년에 주일선이 존재하기 전에 1964년의 주일선에게 어떻게 2023년의 주일선이 존재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자기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리고 존재하지 않은 것이 이미 존재했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험적 결정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죠. 이것은 병짓된 사고일 수밖에 없고 새로운 변화를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이론이다. 괴테는 그렇게 거부해버리죠. 그럼 후형성 이론에 대한 비판은 어떨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후형성 이론가들이 내세우고 있는 힘이라는 개념이 단지 육체적인 어떤 것, 심지어는 기계적인 어떤 것을 가리키며 따라서 아직 조직화되지 않은 물질로부터 조직된다고 주장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리들에게 불분명하고 파악할 수 없는 지점으로 남아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어떤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존재하기 이전에 이 어떤 것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활동이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일선이 존재하기 이전에, 주일선이 존재하려면 제가 존재하기 전에 저를 존재하게 하기 위한 어떠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 이러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곧 이 활동의 대상이 되는 어떤 요소가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대상이 없는 활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엇이 존재하기 전에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활동이 있었고 이 활동이 있었다는 것은 이 활동의 대상이 되는 요소가 미리 있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괴테의 설명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그 활동의 대상이 되는 요소들과 항상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활동이 있으면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이 동시에 있어야만 그 활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이 활동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며 활동이 없는데 무엇이 무엇으로 되어간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괴테는 이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 동시적으로 존재해야 된다. 받아들이는 것. 어떤 행동이 있으면 그 행동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 그 활동이죠. 힘. 동시에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결코 후형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시되었던 후형성 이론들은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특히 괴테가 주목했던 건 이겁니다. 아무런 조직화되지 않은 어떤 물질이라고 말했을 때 그 물질은 그것의 정체성, 이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걸 독일어로 괴테는 Einheit, 일종의 단위, 단일성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런 단일성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최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가 없는데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얘기한다는, 만들어낸다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 모든 형성이 진행된다는 것이 당시 후형성 이론의 핵심적인 주장이었고, 전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만 구성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이다 라고 괴테는 이해했습니다. 선형성 이론은 이미 내면에 다 결정되어 있었다면, 후형성 이론은 외부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또 다른 결정론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괴테는 결정론을 거부하거든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사고를. 하나는 이미 선언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또 하나는 최소한의 단위가 없이 외부의 힘에 의한 절대적 결정, 이 두 가지 결정론을 괴테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판한 다음에 괴테가 이런 말을 하죠. 이러한 점에서 나는 하나의 유기적인 본질이 나타날 때 이 유기적 본질이 지닌 형성 충동의 단일성과 자유,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일성의 자유는 형태 변형론이라는 개념이 없이는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감히 주장한다. 좀 막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단일성, 두 번째는 자유, 독일어는 Freiheit, 또 하나는 형태 변형론입니다. 이 형태 변형론에 대한 괴테의 생각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건 일단 접어두고 단일성과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일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주일선이라는 하나의 단일성이 있어야 외부에서 주는 자극에 대해 주일선이라는 단일성 안에서 반응을 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단일성이 없다면, 최소한의 단일성이 없다면 그 단일성의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개체는 반드시 어떤 하나의 단일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단일성은 선형성 이론이 말하듯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형성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자유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괴테도 동일하게 형성 충동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 형성 충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루멘바흐라는 사람이 사용했던 건데, 블루멘바흐가 말하는 형성 충동이라는 힘은 이 개체의 바깥에 놓여 있는 힘이었는데, 괴테는 이 형성 충동이라는 힘을 개체, 단일성을 지닌 개체의 내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 형성 충동이 외부에서 주는 자극에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거부를 하든 받아들이든 자기 내면을 다시 조직화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자신을 변형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성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괴테의 이런 생각을 보면 유기체의 형성은 모든 형성 과정이 선언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개체의 내부의 활동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스스로는 아무런 형성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은 채 전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요소들이 추가됨으로 외부의 힘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도 않는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개체, 유기적 개체들은 단일성과 자유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이제 남은 거는 형태 변형론이라는 개념인데요. 그때는 형태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형태, 우리도 독일어는 게슈탈트인데요. 독일어에서 말하는 이 게슈탈트라는 개념은 실제로 게슈탈트가 말해야 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면서 이 개념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 좀 긴 예문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독일인은 하나의 현실적 본질의 존재를 총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형태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 독일인은 이 표현을 사용함에 있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간과하게 된다. 형태라는 개념을 독일인들이 보통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움직임이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일인이 가정하는 바에 따르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확정되어 있고 그 구성이 완결되어 있으며 그 특성상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형태가 바로 이런 걸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모든 형태들, 특히 유기적 형태들을 관찰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변화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 정지해 있는 것, 이미 완결되어 있는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것은 지속적인 운동 속에서 동요한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완결된 상태로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언어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그리고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 빌둥, 형성이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하곤 한다. 그러니까 괴테는
게슈탈트 형태라는 개념보다는 형성, 빌둥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동일한 개념 형성이 비렐름마이스터의 수업 시대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근데 이것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 밀둥이라는 개념을 자기는 사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형성 이론과 후형성 이론을 비판하면서 괴테가 제시하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개념은 말하자면 빌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빌둥은 아인하이트와 프라이하이트, 단일성과 자유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식물에게 적용해서 이제 괴테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식물의 형태 변형론, 아까 형태 변형론 나왔었죠. 형태론, 그러니까 형태론을 말하는 것은 형태 변형론을 말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이런 말을 괴테가 사용하기도 해요. 가만히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형태를 말한다는 것은 결국 형태의 변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형태론은 동시에 형태 변형론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식물의 형태 변형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식물의 형태 변형론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중적인 법칙에 주목하도록 만든다. 첫째는 내적 본성의 법칙으로서 이 법칙에 의해 식물은 구성된다. 둘째는 외적 상황의 법칙으로서 이 법칙에 의해 식물은 변화된다. 그러니까 괴테의식으로 만약에 진화론을 설명한다면 어떤 개체가 있는데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개체가 변화하잖아요. 이것은 두 가지 법칙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는 내적 법칙입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힘을 가해도 내부에서 진행되는 자기만의 고유한 원리에 따라 자기를 구성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자극을 주면 거기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내면을 변화시켜갑니다. 이것은 동시에 무엇이냐면 외부 세계가 작동해서 이 개체를 변화시켜가는 것이죠. 구성과 변화는 내부에서 보면 구성, 외부에서 보면 변화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개체가 진화론에 따라 변화해 간다고 할 때 이것은 일방적으로 외부 세계가 결정한 것이라기보단 개체가 내부적으로 자기를 결정해가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유기체는 내면으로부터 형성된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유기적인 개체의 형태는 결정되면서 결정하는 형태라고 말합니다. 모든 개체는 결정되면서 동시에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건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외부의 자극에 의해 내가 결정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은 동시적인 작용이라는 것이죠. 괴테에게는 이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선형성 이론과 후형성 이론은 괴테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만약에 이 두 개의 이론이 괴테가 말하는 결정되면서 결정하는 개체라는 이러한 개념을 구현한다고 하면 괴테는 아마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렐름이 자기를 형성해가는 방식은 아마도 진리를 획득해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를 맺고 또 자기 자신, 하나의 아이나이트,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는 자기 자신과 외부 세계의 관계를 아는 것, 이 두 개의 관계를 아는 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비렐름에게 있어서 올바른 형성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구현하는 것이 올바른 형성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외부 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 두 관계를 동시적으로 맺는 것, 이것이 올바른 형성의 방법일 겁니다. 비렐름이 과연 이러한 형성의 방법에 도달했는지, 과연 작품 끝에서는 그러한 형성을 구현해서 교양 소설로서의 면모를 보여줄지, 그것은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렐름의 수업 시대는 과연 완성된 것인지, 비로소 자신의 형성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다. 일종의 목적론적 형성 이념, 새로운 기관을 통해 자연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비렐름의 수업 시대는 완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형성 원리를 터득한 것일 뿐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름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낯선 것, 다른 것이죠. 나와 다른 것인데 나와 다른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만큼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다름을 첫 번째 존중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도록 나를 만드는 것. 이건 인간관계든 자연 생물 세계에서든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형성이 무엇이냐 할 때 그 형성은 바로 이 관계를 통해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